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6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 60회. 그러게요. 이거 굉장히 오. 왜 뭐야? 나 이 대사 또 옛날에 했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만났어요? 아니 근데 옛날에 뭐 한 20회, 30회 이럴 땐 몰랐는데 그죠. 60회 그 되게 많이 한 것 같다. 되게 많이 하긴 했죠. 1년 오. 넘었잖아요. 그래 오늘로. 의문의 그녀쇼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한 달도 안 됐는데 대선 이전까지의 정치가 갑자기 과거에 유물이 돼버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안철수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 그런 말하면 안철수 그럼요. 지지자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속상해하세요. 그럼요. 화내. 아니 안철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의 상황을 갑자기 과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 변화의 어떤 그 느낌을 준다니까. 우리가 계속 후퇴했다가 갑자기 2017년이 됐어요. 그러니. 그죠. 2017년에 걸맞는 뭐가 이제 하나 좀 나온 느낌. 맞아요. 그리고 한 주 쉬었더니 청취자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 서버 이전을 하느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세 번째 뉴스 한화가 독립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적폐청산의 회장님이 답하셨다. 아니 이게 근데 우리 덕인 줄 알아요. 다 삼성 덕분인 줄 알아요. 왜 삼성 빅픽처로 싸워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럼 벤치 클리어링 하면서 그렇구나. 빅픽처로다가 삼성과의 벤치 클리어링 다음 날 발표가 났죠. 아, 진짜? 대승적으로다가 아니 왜 벤치 클리어링은 그냥 게임의 일부 아니에요? 일부긴 요소이잖아. 하죠.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대표님. 아 그런가요? 근데 야구는 몰라가지고 아니 뭐 애들 싸웠다고 자르고 그래 선생님은. 근데 자르려고 마음 먹고 있다면 그런 안 좋은 사건이 난 직후가 제일 좋죠. 타이밍 자체가. 그리고 싸우는데 졌어. 싸운 졌어? 아니 어떻게 싸웠냐면 삼성이 빈볼을 던져가지고 네. 우리 선수가 맞았어요. 그 원인 제공자는 삼성인데. 네, 삼성 김태균이 빈볼이니까. 맞았어요. 그 다음에 김태균 다음에 로사리오인데 로사리오가 또 맞았어요.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죠. 그러면은 우리는 빈볼 맞아서 벤치 클리어링 했는데 이 영상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맞은 거예요. 애들이 몸이 굶겨가지고. 이게 내 말을 들어봐. 그리고 경영자 중에 한화 회장님이 좀 사나이잖아요. 약간 무레배에 좀 더 가까운. 그분이 이건 참을 수 없었겠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그 문제는 하나 홈이었는데 대정부장이었는데 이글스파크에서 한 점 차로 졌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또 한점 차야 또. 제가 보기엔 그분이 벤치 클리어링이란 어떤 그 소요 사태 같은 느낌을 이게 좀 뭔가 격을 떨어뜨려 이게 아니라 싸움에 졌고 게임도 지고 싸움에 임했으면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하나 회장님의 성정상. 그분은 벤치 클리어링 정도가 아니죠. 그죠. 청계산 클리어링. 그분은 일단 몽둥이 들고 와서 엎드려 뻗쳐하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야. 애들 조질 때는 드림팀을 구성해요. 전직 프로복서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본인도 직접 나서시잖아. 그렇죠. 그치. 행동하시는 분이죠. 네. 이분이 뒤에서 이렇게 뭐 그러신 분이 술수만 아니야. 이런 거 안 하셔. 술수 그러지 않아요. 그럼요. 본인이 직접 일하셔. 힘들게 빠다들고. 그래서 잘렸군요. 삼성의 빅픽처다. 나 왠지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너무 솔직히 말이야 장난으로 뭔가 적폐청산의 전경련에서 답한 건가 뭐 이런 농담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나 했는데 또 방금 전까지 그 말 있잖아. 네. 이제 뭐 벤치 클리어링에서 그런 소요 사태로 사실 좀 모양새가 안 좋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야구를 몰라도 벤치 클리어링이 경기 일부라는 거 정도는 네.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핑계로 했을까 근데 핑계가 아니라 졌다. 경기는 져도 된다. 게임도 못해 싸움도 못해 뭐야 이거. 뱅클도 뱅클인데 그 뱅클이 굉장히 좀 심한 뱅클이었어요. 몇 년 만에 나온. 오랜만에 옛날 박찬호 이번에 선수가 다리 날라차기 출전 정지도 당하고 벌금도 많이 받고. 세게 싸웠나 보네. 네, 되게 세게 다. 싸웠어요.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빈볼 맞아 벤치 클리어링 하면서 맞아 시합에서 그 시합을 제가 몇 시간 동안 다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 삼성 것들 말하면서 짜증났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니 이게 어떻게 삼성한테 짜증날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럼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김성이 잘리니까 삼성한테 고마운 거야. 봤어요? 더 봤다. 우리가 지금 비록 지금 야구는 못하지만 지금 그래서 대승적으로다가 윤서환의 빈볼이 타블렛이다. 빈볼로.
야, 그렇게 이렇게 또 까지 벌금 좀 맞을 수 있지. 사라지셨군요. 그리고 우리 김무성 정치인께서 말이죠. 네. 네. 노룩 패스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슬램덩크의 국산의 송태섭의 버금가는 보지도 않고 꽂아놓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재밌죠. 아 근데 그 노룩 패스 정말 정갈하지 않나요? 패스. 이게 저 아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게 진짜 저거 진짜 아닌데 보면 볼수록 빨려든다면서.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김무성의 패스보다도 바로 그 다음날 지마켓이 그 캐리어를 다음날 아니에요? 광고하면서 몇 시간 안에. 몇 시간인가? 제일 그래. 빨리 했었어요. 소문만 대단하죠. 무성한 스무성. 어. 대단하더라. 야, 마케팅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아, 김무성. 저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진 네. 컬링. 별의별 짤이 많이 나왔죠. 네, 음.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한 주네요. 아 시호님. 네. 우리 책 이벤트 어떻게 됐나요?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금방 끝났어요. 12시 0분에 끝났죠. 아유, 그 당연하죠. 그때 엄청 많이 그 똑같은 시간에 엄청 많이 그 간발의 차로 여기서 슬픈 거는 59분에 보낸 사람이 있다. 있어. 제가 그분까지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분까지 인정하면 안 되죠. 그분은 인정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59분이 그분밖에 없어. 11시 59분에 한 분 있고요. 네. 12시 뚜루룩 있는데 이분도 기다렸다가 이거 클릭한 거잖아요. 집에 시계가 영영 씨가 빨랐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요즘 핸드폰을 다 갖고 이거 안 돼? 그분 안 돼? 뭐 시호님 재량으로. 제 마음이에요. 제가 드릴 건데 뭘. 자 여러분 담당자가 시호님이시기 때문에 네. 예. 하지만 그 전날 보내주신 분들은 안 된다. 아 근데 여기 뭐야 5건이 네. 조금 짰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왠지. 또 출판사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직도 전화번호랑 주소를 써보내시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네, 이런 분들이 있다. 네, 이상한 데서 뭐 가입 문자 오면은 전주라세요. 근데 그거 팔면 한 사람당 한 70원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얼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죠? 그냥 전 여러분, 사이트 청취자- 가입하는 데 쓰려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팔면 하지 말죠. 외국의 너무 이상한 사이트 이런데. 아니 그냥 시호님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럴까요? 잠깐 나오 보자 그래. 봉고차가 한 대 있을 거야. 그 콩팥 하나 얼마라고? 봉고차 안에 그게 외과 낫네. 그러니까 그 봉고차 안에 외과 수술 장비가 딱 구비돼 그럼. 있는 콩팥 그렇네. 한 개. 뭐 그렇게. 하나 있어도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네.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태무진 투덕한 북콘서트 일정이 잡혔어요. 빠밤. 오. 예, 일단 그 서울에 복합문화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예약이 하도 차 있어가지고 저희가 7월 달밖에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7월 22일 날 토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장소는 벙커원이라고요. 딴지일보 사옥이죠. 충정로에 예, 충정로의 충정로역에 있습니다. 충정로역 9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예, 딴지일보 사옥에 딸린 문화 공간이거든요. 박사모 분들이 잘하세요. 지나가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네. 예, 거기서 제가 제 책을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북콘서트를 하니까요.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시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신청을 받고 참가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7월 2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몇 시요? 2시부터 4시까지. 네. 새벽이고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오후겠죠, 여러분. 네. 오후길 바랍니다. 저희가 몰이 생겼습니다. 네. 저희한테 광고를 주시는 분들의 물건을 어디서 사냐. 맞아요. 몇 번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 나도 모른다. 검색해서 사라. 그러다가 그래도 광고주분들이 말씀하시길 몇 분은 네. 직접 검색해 찾아 들어와서 사가더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업자분도 계시고 네. 문의 주시는 팬분도 계시고 해서 그걸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몰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직 물건이 많진 않아요. 남얘기닷컴입니다. 네. NAMYEGI.com입니다. 네. 왜 웃어요? 아, 청취자 여러분, 우리 대표님이
아니 뭐 홈페이지 그까이 거 한번 만들어 보죠 하고 혼자서 이제 그걸 뒤집어 썼단 말이야. 혹시 보시면은 그거 다 대표님이 한 땀 한 땀 수놓으신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다 만든 것 같아. 스키는 산 거고. 아 근데 대표님이 네. 투덜투덜 되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결제 시스템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복잡하게 돼 있다고. 야, 나 진짜 처음 들어보는. 근데 제가 듣기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특별히 유별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불편한데 그걸 만들어서 설치하는 건 뭐 보통이 아니었다고. 사실 이제 해본 입장에서는 네. 이제 프로세스가 생겼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떤 뭘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 거기다가 뭐 그렇게 해봤자 액티브엑스 깔지 않으면 카드 결제 안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페이 있잖아요. 네. 네이버 땡땡페이. 뭐 뽀뽀페이. 네. 그 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하나 붙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 이게 막상 그거 자체는 금방 해줬어.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 지난했죠. 게다가 이게 막상 한 일 자체 시간만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만듦에 있어서의 그 메뉴를 쳐다보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네. 멍 때리는 시간. 나는 누구고 여기 어딘가. 이게 너무 오래 걸렸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 말씀 주신 저희 뭐 티스템 사장님이나 네. 저희 하루냐 사장님께 죄송해요. 어. 내가 곰방 만들 수 있다 이러고.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절차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네. 서류부터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청에 가서 왔다 갔다 예. 하고. 다 해놔야 되고. 저의 디디함을. 그러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 거의 반이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내가 이걸 하루 종일 하면 모르겠는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래야 하루에 이거 한 1시간 정도인데 네. 들어가서 아 그럼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뭘 해야 되겠더라? 하고 파악하는데 한 1시간이야. 다시 닫아. 그 다시 내일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런 과정을 반복하여 저희 몰이 오픈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류나 네. 발견되거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열정페이 노동 아주 고맙게 봤습니다. 열정노동 아날람을 위해서 술은 한 잔 사드릴 수 있는데 뭐든지 해줄 수 있다. 어떤 코딩, 운영, 관련된 팁 다 해줄 수 있다. 저희는 기꺼이 받습니다. 열정, 노동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구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사연 풀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연이 많이 밀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소개하는 사연보다 더 먼저 사연도 있는데 오늘 일단 이걸 풀기로 한 거예요. 네. 아니 저희 사연 중에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컨텐츠에 녹아들 만한 사연들도 있고 저희가 사연으로 따로 풀어드릴 만한 것도 있고 해서 그건 이제 차별화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특별히 애정한다거나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분은 아날람에게밖에 얘기할 데가 없어요. 뭐 이러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라서 이분이 우리가 주로 근데 애정하는 고민의 네. 형태를 보내긴 했어요. 아날람다운 아날람다운. 연애 고민. 저와 친한 친구들은 남자 관계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거나 한두 사람을 오래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친구분들이 수녀실까요? 그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란한 것 같은 제 연애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지 못한 지 꽤 오래되기도 해서 사실 좀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라고 사연자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은 27살 여자 사람이시고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여자친구가 따로 있는 남자를 만나는 중이래요. 썸을 타던 단계에서 그 사람에게 직접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아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외모나 지금까지의 자기 자신의 연애 능력치 뭐 이런 거 있죠? 네. 를 보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존감이 낮을 이유는 없을 만큼 잘 연애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남자를 만난 이유는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나는 이 남자를 왜 만나냐. 그게 본인의 표현입니다.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뭐 본인은 할 수 있는 표현이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세컨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세컨의 위치를 감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뭐 연애 스토리를 들어야죠. 이 사람과 남자 사람과 처음 만난 거는 작년 가을이래요. 새롭게 운동 시작하면서 스포츠 센터에서 친해지게 됐대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스포츠 센터에서 이성을 만난다는 이런 게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하군요. 있군요. 실제로 있군요. 나는 운동을 재연 싫어해서 프로그램에만 나오는 줄 다니질 알았지. 그렇구나. 우리 뭐 운동을 하질 않으니. 우린 프리랜서다 보니까 사람이 없을 때 가거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주변을 보지 않죠. 그렇죠. 우리의 눈은 보통 활자나 영상 뭐 이런 걸 보고 있죠. 점차 호감을 서로 느끼게 됐고 일요일에 영화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같이 보겠냐고 사연자 분께서 제안을 하셨대요.
이분이 꽤 마음에 드셨나 보네.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전날에 남자분이 밤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 하러 나오지 않겠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밤에 술 마시는 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그냥 카톡을 했대요. 새벽까지 카톡을 하면서 썸의 절정을 타고 재밌지. 요거지. 재밌죠. 결국엔 일요일에 영화를 같이 보러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럼 영화를 봤으면 같이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래? 모텔 가요? 뭐래? 영화 봤으면 집에 가는 거지. 대질하는 거 아니야? 네이버 평점이나 좀 댓글 좀 써주고. 밥이라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 남자 사람은 저녁에 일이 있다고 점심 먹고 영화 보고 나서 그냥 4-5시쯤에 헤어졌대요. 그렇게 사라지더니 저녁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와가지고 할 얘기가 있다.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으면 황당한 얘기일 텐데 오늘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만났대요. 그래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대. 그게 뭐냐면 사실은 1년 넘게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비교적 빨리 오픈했네요. 자기 마음에 솔직하려고. 그렇지만 사연자에게 진짜 호감을 느끼긴 했고 이렇게 설렜던 건 처음이다.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다행인데 오늘 영화를 보고 나니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솔직한 거죠.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당연히 사연자는 당황했겠죠. 네. 이 사연자분은 이 남자한테 호감을 느끼긴 했고 그런데 사연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나중에 자기를 만나다 보면 내가 먼저 당신을 포기하고 싶진 않다. 당신한테 여자친구가 있더라도 그런 당신이 나한테 설레고 내가 매력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한테 당신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결론을 못 내겠다면 내가 기다려주겠다. 하지만 나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날 결국 서로 취해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밤을 같이 보내게 됐고 사실 섹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사연자가 먼저 포기하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사연자와 다른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는 관계가 지금 8개월째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좋고 섹스도 여전히 만족스럽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숨겨야 하는 점이 불만족스럽겠죠, 당연히. 네. 가끔씩 그 사람한테 결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선택을 못하고 계신 거죠, 그 남자분은. 사연자도 원래 여자친구도 다 좋은 거지, 이 남자분은. 결국 8개월 동안 제자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관계가 점점 익숙해지는 게 사연자는 걱정이래요. 이렇게 공식적이지 않은 얼매이지 않는 관계가 더 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름도 모르는 그의 여자에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때론 질투도 났는데 지금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게 됐다 그래요. 어떤 다른 여자와 자신이 한 사람을 나눠 가진다는 걸 못 견뎌하고 꼭 그 사람을 독점하고 싶다는 욕망이 포함되어 있어야 사랑인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공표하지 못하는 건 사회적으로 떳떳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편하긴 하지만 죄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쓰셨는데 지난주 아날람에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을 소개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처럼 민정이와 영수가 재회했을 때 둘이 다른 어떤 과거의 맥락을 따지지 않고 결국엔 그냥 다시 처음 만난 사람처럼 서로를 대했고 마냥 좋았듯이 저는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애인이 있다는 맥락을 지우고 제가 좋아하는 감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런 관계가 끝이 날까봐 때로 걱정을 하긴 하지만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먼저 종결하기엔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미친 걸까요?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저도 그 여자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먼저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이 대표님, 홍 작가님, 시호님은 이런 제 생각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지 지금 두 여자를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관계의 끝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연이 길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많이 줄인 겁니다. 일단 남자분이 말이죠. 네. 뭐 이걸 굳이 양심이라고 합시다. 네. 양심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보통은 처음 썸을 타는 단계에서 많이들 여친의 존재를 속이겠죠? 뭐 그렇죠? 그렇겠죠. 네. 이분은 단계가 진전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가 솔직히 오픈을 했잖아. 진전될 것 같아서. 물론 자기 여자친구에게는 양심이 없는 거고. 그죠? 여자친구분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어찌됐든 속이는 거니까. 이 관계의 끝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라고 물으셨잖아요. 이 질문에서 한 가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남자분은 지금 상태가 쾌적할 거예요. 그렇게 쾌적할까? 그지 뭐 그렇게 본인도 어쨌든 초장에 그렇게 털어놓으실 정도의 솔직한 성격이면 갈등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어떤 거겠죠. 뭐. 털어놨다 해도 이분한테만 털어놨지 자기 본 여자친구한테는 털어놓지 않았잖아요. 편안한 쾌적이 아니라 유례한 쾌적. 본인은 손해날 게 없잖아.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글쎄 이거는 뭐 이게 이런 류의 관계가 사실 어떤 식으로 오픈되느냐에 따라서는 손해 막심할 수도 있죠. 특별히 결단을 내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봤는데 이 남자분이 결단을 내리지 어쨌든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사연자의 몫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관계의 끝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사연자가 결정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 남자의 여자친구분에 대해서 왜 가끔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진실이 과연 진실일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를 예전에 리버럴님이 하셨죠. 했죠. 네, 리버럴님이 모르면은 상관없지 않냐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모르면 그만이지 않나? 어. 하는 생각이 상상력의 차원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모르면 이런 없는 생각이, 사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데 이건 뭐 그냥 저의 의문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인데 이건 있는 거지. 그런 인식을 가질 권리는 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예를 들어 그때 이제 이 남자분 기준에서 그 말을 하면 네. 그건 기만이고 기만이죠. 그 여성분이 그 말을 한다면 그거는 본인 입장일 수는 있죠. 그건 이제 좀 다르죠.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러니까 리버럴님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분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K군일 때의 입장인 건지 리버럴님의 입장인 건지 해군은 친구시라잖아요.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건 사실 모르면 없는 사실인 건 맞죠. 나의 우주 속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편의적으로 유리하게 갖다 쓰니까 문제인 거지. 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당성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 사실이 그 말이 맞다 틀리냐 맞으니까 동의해? 아니지. 아니죠.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누가 하냐의 문제인 거죠. 아 그리고 섹스가 만족스럽다. 네.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굉장히 마음에 드시나 봐요. 섹스가. 음. 왜 만족스러울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여친이 있고 한 사람은 여친 있는 남자와 잔다고 하면 서로 어느 정도는 좀 숨길 게 없는 사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해보건데 더 숨길 게 없으니까 더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좀 굳이 진지하게 무겁게 말하면 뭐 배덕감 뭐 이런 단어도 있고. 잘 맞으시나 보죠, 뭐. 예. 이게 아니면 그냥 신체적으로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이 배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실 좋아하는 단어. 일식조어란 말이야. 일식 좋은 건 맞아. 일본 망가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야. 아, 원래는 이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배덕하다는 게 서양의 임모럴, 그렇죠. 영어의 임모럴리스트 그런 이제 배덕하다, 배덕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나온 말인데 도덕을 배신하는 네. 그런 거죠. 도덕이라기보단 뭐 사실은 사회 통념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섹스가 만족스러웠을 수도 있지 않나. 네. 예, 뭐 있을 그런 수 생각도 있죠. 예, 네. 해봤어요. 어찌됐든 결국 그 남자분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사연자가 던져야 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네. 남자분이 지금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유는 안 하든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안 하든 못 하든 그 이유는 본인의 현 여자친구가 이분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봐요. 알면 선택하겠지. 뭐 그렇겠죠. 그 현 여자친구가 만약에 둘의 관계를 눈치채고 얘기가 나오면은 아마 선택할걸요. 근데 지금은 현 여자친구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냐 그녀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이 세 명 중에 사연자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만약에 괜찮다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사연자분이. 뭐 그렇죠. 근데 우리 내상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사연자 본인이 삼키고 가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상이냐 하면 나중에 됐을 때 뭐 옳지 않은 말이지만 뭐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면 한 남자의 세컨의 자리에 결국 머무르는 걸로 끝났다는 내상. 아, 근데 요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 이 사연을 읽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양다리인데 또 불과 본인을 세컨으로 인지하는 이유는 인지관계에서 비롯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세컨? 저 여자는 나의 존재를 모르고 어. 나는 그 여자의 존재를 알므로 이 관계를 내가 묵인해 줬기 때문에 나는 임의로 세컨드에 머무르고 저 여자는 내 존재를 모르고 애초부터 그 먼저 사귀었기 때문에 퍼스트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관계가 요 말이 되게 철학적인 거야. 되게 철학적이죠. 그 네. 인지의 문제고 진짜. 그리고 그게 중요도 순위이기도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남자 사실 입장에서. 없는 말 동등한 양다리인 건데 남자 기준에서는 이 여성이 느끼기엔 내가 두 번째다라는 이 인지하는 관계가 요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상은 그의 여친에게 죄책감을 느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아마도 여친분의 입장에서는 죄겠죠. 네. 그 남자의 여친분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퍼스트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다면 사연자분하고 그 남자는 공범이죠. 지금 만나는 분하고. 네. 그건 사실이잖아. 그럼 자신이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내상이 추가되죠. 그죠. 그건 맞죠. 네. 그럼 합치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가해자가 되어가면서까지 굳이 네. 덜 중요한 세컨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내상. 이것도 내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기에 결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내상이죠. 이 네 가지가 본인이 삼키고 가야 될 거예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다고 내가 상처 안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 네 가지 내상을 본인이 감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점점 익숙해지고 혹은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도 하셨잖아요. 네. 뭐 이제 사실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음. 관계를 깊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래를 약속하고 그런 것도 음. 아니고 그냥 또 그 각자 만나는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다 까가지고 너의 친구와 내 친구 뭐 우리 친구 네 친구 니네 엄마 우리 엄마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관계는 분명히 두 분만 네, 알고 딱 계시는 둘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주는 안온함 같은 게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두 사람이 개인만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잖아요. 음. 어떤 그 쾌적함도 있을 거야. 그 연애로서의 쾌적함은 굉장히 좋죠. 그게 어떤 뭔가 우리가 이거를 토대로 지금의 관계를 토대로 앞으로 뭔가를 이게 약속해보는 이루고 가는 네. 뭔가 그런 계획을 잡기는 불편한데 이 연애 관계 자체로만 보면 그런 관계가 굉장히 쾌적하죠. 이대로만 머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뭐 다 다른 것보다 홍 작가님이 아까 해주신 요 분석적인 얘기에 네. 조금만 더 보론하면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가해자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를 가해하려 그런 건 아니고 그 여자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그러니까? 적는 사람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 그러면 본인 나름대로 어쨌든 그 사랑의 뭐 이런 말 웃기지만 사랑의 진정성 자기가 이 남자를 좀 좋아하고 있다 애정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아름다운 진정성이라는 부분은 본인도 그거는 이제 뭐랄까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남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그 관계가 나의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어떠한 관계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럼 보면 이제 이 두 개지가 충돌되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 사랑은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순수했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쪽이든 이 관계는 더럽기 때문에 내 사랑을 부정해. 그건 사실 사랑도 뭣도 아니었어. 뭐 이런 식이든. 근데 사실 그건 지정이었어. 좀, 뭐 그건 좀 아니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건 아까 홍 작가님이 분리했던 것처럼 냉정하게 그건 분리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 건 사실인데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관계상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대로 좋다? 그럼 아까 홍 작가님 말씀하신 그 수많은 내상들을 삼키면서 네.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아니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참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예전 드라마 굿와이프에서 네. 보면은 1시즌 마지막 회인가 보면은 주인공 알리샤한테 네. 알리샤를 사랑하는 그 친구가 알리샤가 네. 유부녀인데 네. 남편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알리샤 주인공한테 난 너 사랑한다. 그 도와주는 그 친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통 이러면 이제 갑자기 알리샤가 그런 류의 사람이 남편이랑도 안 좋고 남편 바람 펴가지고 막 했으니까 온 동네방네 내 얼굴을 쪽팔리게 만들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지고지석에 옛날부터 사랑해준 이 남자 너였어 이럴 것 같지만 굉장히 거기서 멋있는 대사가 나와요. 너의 계획이 뭔데야? What is your plan? 이라고 그래요. 너무 냉정하고 그치. 너무 어른의 대사인 거야. 우리는 어린 사람이 아니야. 너의 계획이 뭐야? 너의 사랑 알겠어. 우리 지금 사랑 갖고 그럴 지금 그 단계 아니야 우리. 나도 너가 싫지 않아. 그럼 너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내 생각에는 적어도 이분이 둘이서 뭐, 그러니까 나 여자친구 차고 너랑 해서 뭐 앞으로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살까 이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겠더라도 그 계획을 둘 사이에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지금 지금처럼 대표님 가는 것도. 상담의 핵심은 둘 사이에 공유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계획이 나는 앞으로 여자친구 계속 만날 거고 하지만 너도 포기 못하겠고 이 관계는 좋고 너는 그걸 나한테 익스큐즈 해줄 수 있냐. 사연자분도 생각해보니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여자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이렇게 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이대로 거예요. 이 상태대로 붕 떠서만 있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분은 어떤 결정을 자꾸 유예하고 있고 맞아요. 유보하고 있고 왜 우리 그 옛날에 중국 고전에 보면 항상 이게 그 마디절자를 쓰거든요. 네. 그 대나무가 자랄 때 마디가 있어서 예. 그래서 절기라고 하죠. 그 마디를 지나쳐야 또 위로 자라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 마디를 안 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갈 거라는 서로의 공유된 계획이 있든 지금 이 상태를 해지하고 다른 관계로 나아가든 혹은 나는 뭔가 너랑 서로가 뜻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 보통은 지금 상태에서 계획을 생각하면은 헤어지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어떤 상황만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지금 이 상태를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하려고 해도 그것조차 둘 사이에 공인된 계획이 있어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만나보자라는 계획조차는 있어야 될 거야. 사실 아니면 지금 나는 이렇게 양다리가 좋다.
너 동의하냐? 나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좋더라. 남자분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주고 여자분들 나도 일정 부분 책임을 들지니까 좋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8개월이나 됐으면 어. 말할 때가 지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거를 만약에 이거에 대한 계획이 플랜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서로 공돌리기가 돼요. 맞아. 여자분은 이제 남자한테 어떻게 할 거 선택해. 그러다가 난 솔직히 말했어. 이젠 네가 선택해. 그럼 넌 이제 안 되구나. 역시 이런 남자 별로하고 떠나든가. 아 그럼 월드컵 때 일본 축구가 되는군요. 서로 공돌리면서 예. 골 앞에서 무한으로 예, 무한으로 공 돌리고 결국 후지산으로 날리는. 맞습니다. 무한 동력. 무한 패스. 그러니까 서로에게 공돌리는 게 제일 안 좋은 방식이거든요. 아 뭐 돌릴 수 있는데 그게 지속되면 그렇죠. 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번 내가 던지든 해야 돼요. 그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그죠. 제안을 계획을 같이 세워보자라는 제안을 이 남자분한테 한다. 이게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지금처럼 가는 것도 계획이다라는 걸 계획이다. 이거를 먼저 전제를 하셔야 그죠. 돼요. 그거 그치, 전제를. 그치. 그러면 그분은 뭐 또 선택하라고 그럼 나 못하겠는데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못하겠는데 알겠으면 적어도 우리 주제는 알자는 거지. 우리 주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은 왜 예를 들어 이 관계가 조금 다른 분들이 분통 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 관계에서 지금 사연자분 기준에서만 맞춰서 얘기해 보자면 조금은 쾌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남자랑 데이트를 할 때도. 한켠에 답답한 그쵸. 걸 같이 조금. 같이 공유했잖아. 음. 만약 예를 들어 이 상태를 유지할 걸 우리의 플랜으로 잡았다 칩시다. 그럼 너의 여자친구는 난 이제 I don't care 하겠다. 나는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들키든 뭐든 네 일이고 어쨌든 뭐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본인조차도 일정 부분 이 남자분의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이런 그 계획을 세우게 되면 참 좋은 게 더 많은 걸 공유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남자와 자는 거에 대해서. 그쵸.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음. 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면. 근데 두 여자가 어떻게 보면 연애 관계로 묶여 있는데 서로가 사람에게? 서로에게 닿지 않은 상태에서 한 남자에게 그럼 나는 나대로 다른 남성과 사귀거나 그렇죠. 정식애인이 되거나 다른 남자의 퍼스트가 되거나 그럼 생각이 깨끗해진다니까요. 그거에 당신이 대해서, 나의 세컨이 되는. 서로가 서로의 세컨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상태가 머리에 파악이 돼요. 유해할 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게 그거잖아. 그 우리 여교사 때 얘기했던 여교사 김하늘 씨의 남자친구 같은 거잖아. 네. 다 됐어. 근데 비나면 보는 것처럼 이게 자꾸 허상한 유해를 뚝. 유해를 시킨단 말이야. 근데 계획을 세운다는 건 바로 그 유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현실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쓰겠다라는 것처럼 내가 지금 좀 그렇더라.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던 이것도 오케이인지. 근데 이분은 지금 내가 보기엔 유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 남자분 그리고 그 남자분에게 이끌려서 아무 얘기도 서로 오간 게 없으니까 이 여자분마저도 계속 유해시키는 거죠. 유해시키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유해시키는 게 사실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조금 불편하죠. 조금 스트레스를 주고. 조금 정도는 아니죠. 그치. 근데 그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주사 정도로 끝날 거를 병을 키우면 맞아요. 돌려내야 돼. 나중에 들어 누워 나중에 개복 수술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유예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은 안락할 수 있는데 별로 안락하지도 않잖아. 근데 사실 마음속에 그 상태에서 점점 독이 된다고. 그럼 대표님의 오늘 처방이 네, 좋았어요. 아주 이건 역시 또 역시나 좋았다. 역시 프로 상담러 우리 대표님을 재확인한다. 저 갑자기 이 채널에서 봤던 농담 생각나요. 뭐야? 일본에서 마트 같은 데 갔는데 애가 이제 어린 남자애가 있고 아직 말은 잘하고 이러는데 과자가 2개 엄마가 둘 중에 하나만 지불해야 하는데 애기가 하는 말이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니까 2개 다 가질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딱 보고 있다가 우유부단한 남자는 결국 2개 다 잃게 돼. 그럼 2개 다 녹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애가 훌륭하다. 자기 상태를 인지한 다음에 그걸 공표하고 그게 되게 부정적이라고 해서 사실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2개 내놔. 2개 가지겠다니까 엄마가 결국은. 근데 엄마가 인생의 교훈까지 줘. 그 나이에 그 정도 자기 객관화가 된 아들과 어. 그리고 인생의 교훈으로 결말을 짓는 어머니. 그러니까 의보다 남자는 결국 2개 다 잃게 돼. 와무장성이 집안이야. 대단한데? 뭘 해도 되겠다. 뭐 로스차일드인가? 자 이번 대표님 상담이 아주 깔끔했습니다. 네. 이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이고. 왜냐면 전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 죄책감과 현실의 편의와 어떤 쾌감 사이에 왔다 갔다 내가 하다가 좋아하는 마음. 한쪽으로 기댄 다음에 다른 한쪽 그쪽에 붙이려고 해서 문제거든요. 쾌감이 좋으니까 몰라 해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아니야 나는 현실에서 이건 나쁜 사람이야 나의 사랑은 잘못되었어 부정한 것이었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사랑은 또 본인 사랑대로의 순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사람이 좋은데 뭐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홍상수 감독, 김민희 씨 그 네. 얘기처럼 아니 사람과 사이 이렇게 약간 겹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있어요. 자로 이게 잰 듯이 어떻게 딱딱 어, 돼요. 사람 인생이. 1시즌 끝났고 그다음 다음 여자, 다음 남자 이럴지가 잘 자, 않고 여기서 내리셨으니까 다음 버스 기다리세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컨트라스트처럼 중간에 이렇게 왜 항공기 어. 급유하듯이. 이게 오버랩이 되는 그럼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 중요한 건 거기서 이걸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나랑 양다리를 걸치고 나를 속이면서 그러다 결국 나를 차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그걸 정리해내는 법. 근데 여기서 말한 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둘 다 같이 간다도 포함해서 그게 이제 어쨌든 현명한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80만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90만큼 좋아 이렇게 수치화로 계측되지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우유 좋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아니 그러니까 딸기우유가 좋아, 초코우유가 좋아 이게 아니라 음. 한 사람은 딸기우유인데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홍차야. 비교하기가 애매하잖아.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저는 한 사람을 좋아하면 이렇게 빠져서 잘 옆에 눈을 잘 못 돌리는 편인데 이게 참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치. 저의 혈육 중에도 있으신데 진짜 신기해요. 나도 러블리즈만 듣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도 강동원만 좋아하진 않아요. 자, 사연자분 잘 그 계획을 네. 그 분과 잘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두 번째 사연의 주제는 자존감의 위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날람을 즐겨 청취하는 40대 초반 정수리 탈모 진행형의 노총각입니다. 아날람이라고 쓰셨어요? 아날람이 아날람입니다. 아니고 네 아날람입니다, 여러분.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람 얘기가 아니라요. 남 얘기예요. 자, 사연자분께서는 예술계통 일을 하시다가 어떤 그 장벽에 부딪히신 거예요. 자기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좀 그게 느껴지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신 건데,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는데 뭐 현실적인 문제, 자기 어떤 예술적인 뭐 자기가 생각하는 재능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무기력해지신 후에 지금은 친구 회사에 얹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진 상태일 수밖에 없죠. 벚꽃을 보면 예쁘다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어차피 다 떨어질 거라는 거지. 꽃이라는 게. 네. 그럼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우울하잖아요.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계세요, 지금 이반이. 그러니까 욕망과 이상은 큰데 스스로는 능력치의 한계를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갭이 본인 표현에 따르면 지옥 같다. 어느 때는 자괴감에 맥주 몇 병과 초콜릿을 사들고 뒷산에 올라 혼자 마시다 울부짖고 지쳐서 집에 와서 잠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 노력하면 그래도 지금보다 나아질 확률이 높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오랫동안 관련 업계에 이분이 계시면서 네. 보는 눈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과 작품의 질을 그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지하게 됐다는 거죠. 보는 눈이 생겨서. 그걸 인지하는 순간 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 이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또 이제 10년 전에 헤어진 애인을 우연히 지하철에서 마주쳤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 여자분은 사연자분을 보지 못했던 모양이래요. 근데 자기만 보고 혼자서 뭐 옛날에 그렇게 미워했던 여잔데 한때는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전쟁 같은 사랑을 하셨나 봐요. 그랬던 여잔데 다시 보니까 복합적인 차원에서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지나서 마주쳤는데 뭐 현재 자신의 모습이나 좀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죠.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으니까. 예, 뭐 거기엔 또 맨박스도 있잖아. 네. 예, 왜 남자는 10년 지나 만나면 뭔가 집도 더 넓어져 있어야 되고 좀 우리나라 집 자체가 사회에서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넓어져? 뭐 차가 더 좀 더 커진다는 거 뭐가 있는데 맨박스 때문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이게 다 제 자존감 때문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는 땅밑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아름다움과 건강함과 푸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쩔 땐 이번 생은 망한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지만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아직 있는 걸 보니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창작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겐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슬럼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인들도 삶을 살다 보면 한 번씩 오지 않나요, 이런 거?
그죠. 오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예술 관련 쪽 음. 창작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만큼 깊게나 자주 그렇죠. 오진 않겠지만 아티스트들이 한 번쯤 무너지잖아요. 네. 뭐 저도 한 번 겪었고 지금 겪는 중이고 슬럼프가 하는데 오니까요. 이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작업물을 스스로 인정 안 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내가 쓴 글이 전혀 잘 써진 것 같지 않아. 남들 좋다고 하는데도 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지적을 받아도 내가 요 정도는 그래도 남들한테 읽힐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지적에 동의한다 손 치더라도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 되겠네 라는 기분이 들 때가 그렇게 있고 뚝뚝 털질 못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아무리 남들이 잘 쓴다 그래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오면은 그게 이제 심리적인 위기거든요. 그런데 경제적 위기도 있어요. 그럼요. 작품이 안 팔리고 그런 경제적 위기. 보통 그런데 같이 오지 않나요, 그게? 근데 사연자분 이렇게 따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가 더 있죠. 경제적 위기 플러스 내가 활동하는 씬 예를 들어 네. 글쟁이면 글인물이고 뭐 영화하는 사람 영화하겠죠. 그 씬에서의 자신의 위상, 내 위치. 위치죠. 경제적 보상과 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그렇죠. 그 위상의 문제인 거죠. 영화판으로 치자면은 영원히 흔히 말 입봉이라고 하죠. 감독이 되는 거. 입봉을 못한 채 조감독이거나 조감독으로만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조감독으로도 안 불려지는 그럼 어떻게 돼? 입봉을 하든가 떠나야 되나? 그렇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위상의 문제. 왜냐하면 조감독만 계속해서 조감독을 잘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위기는 오히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아예 조감독의 때문에. 프로페셔널 되면 그럼요. 우리나라가 약간 상승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게 드물지만 외국은 원래 프로 조감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감독과 감독은 좀 다른 업무라서 다르게. 현장을 관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회적 위기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 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 자신의 작업물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평가 요 세 가지가 이제 엉켜버리는 거죠. 이분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겹칠 때가 자주 겹치긴 하는데 맞아요. 보통 겹치긴 해요. 왜냐하면 돈 잘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스스로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져요. 맞아요. 사람이. 돈을 잘 번다는 건 잘 팔린다는 얘기고 잘 팔린다는 건 아까 말한 위상으로서의 뭔가 평가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네. 어떤 그 착시 효과라도 어쨌든 그런 마음을 주고 그게 돈으로 보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떨어지죠. 이분은 친구 회사에 얹혀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그 씬에선 떠나 있는 상태죠. 경제적 위기가 온 거죠. 혹은 그 씬에서 좀 더 유력한 사람 밑에서 네. 약간 조연처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죠. 한 가지 위기가 더 있습니다. 뭐가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 탈모. 그렇군요. 맞다. 갑자기 숙연해졌어. 이 부분은 도저히 뭐. 이게 저와 고통을 작가님 공유하시는 울지 마요. 분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눈에 띄게 됐어요. 본인의 작품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보는 눈을 갖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차원에서는 결국 구력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숙련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럼- 또 본인을 괴롭히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실력보다 눈이 더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음. 맞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당연한 거라고. 예, 그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 음. 근데 그렇다면 이 구력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진짜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속할 수도 있고 도전을 음흠. 아니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예술계통은 결과를 몰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음. 선택하는 게 앞이 깜깜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주는 공포가 장난 아니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게 틀릴 수도 있거든. 이게 맞아. 문제야. 본인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사연처럼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셔서 자기 작품이 또 남의 이게 거에 뭐라고. 비해서 좀 더 어.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건 모르는 거라는 거죠. 맞아. 그리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이거 예입니다. 네. 사연자분을 예로 들게요. 음. 사연자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 사연자분이 실제로 작품이 후지다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 후져요. 그냥 네. 사연자분이 보기에도 후지고 그냥 후진 게 맞아. 음. 그런데도 잘 팔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음. 이게 예술이 그래요.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요예를 하나 더 받자면 그런 상태에서 잘 팔렸어. 음. 영화 감독 천만 감독이 된 거야. 음. 어디에 한국 영화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의 영화인데 천만 영화야. 그럼 이상하게 본인이 적어도 이런 고민 하는 분이 좀 드물어요. 좋아하죠 마음이. 뭐 천만 됐는데 뭐. 천만 돈 되고 벌었는데 돈도 뭐. 벌고. 마음이 그건- 푸근해지죠. 그건 그 상태로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근데 사실 그건 사실이거든. 음. 그건 그 상태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 테크니컬하게 예술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건 또 위상의 문제인 거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 선택의 순간은 사실 누구한테나 다가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언제까지나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글을 쓸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든 저도 선택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태무진 투더칸을 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쓴 것 중에는 가장 잘 쓰였고 제가 쓴 것 중에 뭐 당장 뭐 모르겠어요. 뭐 10년, 20년 더 뭐 필력을 훈련시키면 모르겠는데 당장 뭐 2, 3년 내에 이거보다 더 잘은 못 써요. 제가 최대치인데 초한장패가 있잖아요. 그건 일단 쓰고 차치하고 있는? 근데 초한장패는 그거를 쓰는 게 저의 생계를 불리하게 만들어서 지금 쓸 수가 그렇죠.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 그 쓰는데 일주일에 이제 고려를 비교를 해보면 너무 분량이 많고 또 네, 우리나라 고려 현실이 언론사 고려라는 네. 게 그러면은 태무지덕한이 경제성이라고 할게요. 증명하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이거보다 내가 더 잘은 못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태무지덕한이 몇 분가 나가는지를 보고 저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저도 그럴 때가 왔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글을 접든지 아니면 역사 글을 쓰지 말든지. 너무 투자 대비 뽑는 게 없으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뭐 이런 거예요. 제가 태무진 투덕한 쓸 때 책값으로 180만 원을 썼어요. 자료 조사하고 한다고 그다음에 그 중앙 도서관 다니고 그 들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시간, 들고. 논문 읽은 네. 시간, 그 시간과 어떤 노력과 그게 기회 비용이잖아요, 다. 그리고 그게 수년간 연재를 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노력을 더는 한 권의 책에 못 넣어요. 제 지금 레벨에.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부 나가서 그 인세가 1,00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게 몇 년치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역사에 관한 글쓰기를 접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의 시간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연자분한테도 온 거예요, 지금. 필연적으로. 이게 이제 잘못되면 흔히 말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취미나 취향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뭐 흔히 말 딜레당트라고 표현되는 눈만 높아져가지고 네. 이제 애호 쪽으로 이제 네.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다 이제 아마 다 세상 사람 다 대동소이하게 고민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조금 이분 사연 입으면 좀 뒤섞여 있는데 분리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이분이 뭘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죠. 예술계통이니까 아티스트라고 일단 네. 명칭해 볼게요.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으냐라는 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뭐냐면 영화 감독으로 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애들이 저 영화 학교 다닐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예술대 다 대부분이 특히 영화가 좀 더 대중적이니까 네. 특히나 그래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얘가 네. 칸느 영화제 가는 예술 감독, 영화 위대하니까 예술적으로 성취를 인정받는 감독이 되고 싶은 건지 천만 감독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 옆에 뭐 흔히 말 여배우를 끼고 다니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은 셀럽이 되고 싶은 건지 헷갈려요. 둘 다 하고 둘 다 싶으니까. 섞여 있어 그냥. 어. 그 심지어 둘 다 하고 싶다라고 차라리 본인을 정확하게 캐치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섞여 있는 거야. 칸 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그렇진 않지. 그리고 대부분 칸에 오는 거기 온 분 중에 배우들 몇 명 말고는 그렇죠. 대부분은 다 아니 무슨 저기 터키에서 오신 그 영화 감독님이나 저기 뭐 헝가리에서 온 그 영화 감독이 뭐 무슨 얼마나 외제차를 타고 다 똑같지 거기나 여기나. 우리 기준으로 외제차긴 한데. 홍상수 감독님도 뭐 저기 뭐 유산이 좀 있어서 그렇지 뭐 본인이 맞아. 뭐 번 걸로 뭐 딱히 뭐 그냥 예술가라는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그게 좀 일단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 남의 인정 그걸 바라는 건지 내 개인이 추구하는 예술적 위상에 다가가기 위한 건 요거 이거 다 한번 분리해야 돼요. 이게 일단 커요. 어떻게든 나는 그 이상에 다가가 보고 싶다. 심지어 뭐 접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이 일을 안 하더라도 나는 그 이상에 다가간 어떤 작품을 구경하고 싶다. 예를 들어 영화 일을 관둬서 영화만 좋아해 이제 영화 그냥 관람객이야 그냥 평범한. 네. 근데 내가 영화 관람객인데 그 내 마음속엔 내가 원래 만약 영화를 하고 싶었을 때 생각했던 어떤 이상론이 있다면 그거에 걸맞는 그 영화를 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에 뜻 애호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섞여 있으니까 지금 다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내가 추구하는 상의 이미지를 화폭에 구현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스스로 납득하고 만족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잘 팔리는 화가가 되고 싶은 건지 이건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거 물론 다 되면 좋지. 네. 뭐 우리 종종 등장하시는 우리 김연아 선수처럼 네. 그 본인의 완성도만으로도 위대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 모두가 무릎을 꿇으면 최고죠. 최고지. 근데 제가 방금 김연아 선수의 예를 든 것처럼 그거는 세계 피겨사에도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영화 감독 중에 그럼 영화 감독 중에 이번에 옥자 개봉한 봉준호 감독 있지 않냐. 한국에서 태어나서 헐리우드 배우와 작업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마저도
심지어는 내부자들끼리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가 이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난 좋더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그 내부에서 쌓아간다는 거죠. 그분이 뭐 위대한 마스터피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위대한 마스터피스를 내손해봤기 때문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와 예술의 영역에 다다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독 봉준호 감독이 헐리우드에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들과 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국의 수많은 영화인들 중에 깐느에 호명받은 것이냐 헐리우드를 경유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사실. 그건 동의하잖아. 한국에서 봉준호가 지금 예술 1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구분해야죠. 그럼 봉준호 감독의 예를 들면서 본인은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일단 그거를 섬세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술에 나오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진 규모로 보면 홍상수 감독 작품들에서 소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하나 그 일상적인 주제 하나 물고 늘어져서 요거 하나 확실히 보여주겠다. 를 항상 그렇게 성공하시잖아. 나가는지, 네. 홍상수 감독님. 그죠? 그러니까 이 차원의 어떤 규모는 작지만 이런 차원의 예술이 있을 것이고 뭐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사람 펄펑 울게 하는 예술도 있겠죠. 예술 계통에 종사를 하시니까 당연히 어떤 계통의 예술이고 같은 매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양식에 따라서 표현자의 의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게 예술이잖아. 저는 그래서 그게 분리가 되면요. 이 다음은 조금 꼰대 같은 말이지만 그 다음이 되면 선택이 조금 쉬워져요. 그것만 되면 일단. 네. 왜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뭐 셀럽이 돼가지고 여배우랑 뭐 매일 뭐 바에서 뭐 이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천만 감독이라 다들 감독님 하면서 뭐 그렇게 살고 싶은 건지 그러면서 자가용 비행기 타고 쭉 날아가지고 헐리우드 가서 어떻게 탐 크루즈가 하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영화 찍고 다 세팅됐습니다. 막 단편 영화 찍을 때는 내가 막 카메라 들고 뛰었는데 그치. 딱 갔더니 막 한 몇백 명 세팅 이미 되는 다 스태프 해놓고. 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뭐 사악한 것도 아니야. 사악한 건 아닌데 네. 그거랑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적 가치랑 섞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놓고 내가 실패한 이유는 내 예술이 잘못됐기 때문이다거나 다시 역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모든 것들이 성공, 자아실현 이런 말로 이런 단어 속에 다 뭉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예를 들어 남들이 아무도 몰라도 내가 혼자 카메라 들고 나가서 한 1분짜리 뭐 한 5분짜리 찍었는데 네. 너무 난 이제 됐어. 더 이상. 아무도 몰라도 돼. 유튜브에도 안 올려. 나만 봐도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현자 타임 오면서 됐네. 난 뭐 이제 굳이 안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거기에 그만큼 임하는 게 자기가 순수하게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네. 거지. 근데 이게 섞여버리니까 방금 말씀 자아실현. 자아실현 뭐예요? 돈 벌고 인정받고 뭐 되는 거? 그러니까 입신양명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분리해야 된다는 거지.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고 그렇죠. 그게 다 얽혀있기 때문에 괴롭지만 그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프랑스 지금 옥자와 함께 지금 현재 깐느에서 지금 이 시간에 네. 이거 방송 나갔을 땐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깐느에서 지금 홍상수 감독 영화랑 다 경쟁자가 올라갔단 네. 말이에요. 말씀드린 홍상수 감독 누구나 다 세계가 인정한 예술가예요. 네. 그건 뭐 주지의 사실이야. 그러면 유산이 없는 홍상수 감독님 하시겠어요? 본인한테 물어보시라고. 유산이 없고 그냥 그런 명성과 그래도 좀 뭐 영화로 어쨌든 약간의 수입이 과외 수입인데 아마 유산이 없으면 좀 힘들 거예요 많이. 유산도 김민희 씨도 없는 홍상수 감독님. 아니지. 그래놓고 김민희 씨를 옆에 이렇게 같이 파트너로 대동한 대신에 전 국민으로부터 이상한 불륜남이라는 딱지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유산만 빼고 유산만 지금 뺀? 홍상수 감독님 뭐 상황. 경제적으로는 김민희 씨 이제 셔터맨인 거죠. 그럴 수도 있죠. 하시겠냐고. 혹은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질문을 하는 게 그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럼 홍상수 같은 예술가가 좋겠다. 생각해보면 쉽지 않아요. 유산부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거. 그 길이라는 게. 그렇게 유산도 없고. 부모님이 만약에. 노력을 안 해서 유산부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그거부터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왜냐면 아까 홍 박사가 특히나 이분이 왜 내가 이 세계에 이게 섞여있다 느끼냐면 그 지하철에서 여성분 만났다 그랬잖아. 홍박자. 홍박자, 그래. 홍 박자는 홍 박사도 아니고. 됐어. 네. 제가 또 그만. 그 10년 전에 헤어진 애는 네. 우연히 지하철에서 마주쳤다는데 네. 그때의 괴로운 마음이라는데 난 사실 이 부분에서 좀 힌트가 왔거든요. 이게 왠지 자기가 부끄러운 어떤 것, 자기가 나아지지 못한 맨박스로만 보기에도 좀 힘든 성공하지 못한 어떤 입신양명에 대한 자신의 모습. 근데 만약에 괜히 예술만 떳떳지 못한.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몫에 밥 벌어먹고 산다라는 의미의 그걸 빼고 만약 예술의 길만 간다. 독야적장 가리라는 의미만 봤다면 사실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싶기도 한 거죠. 근데 대표님의 이번 네. 그 두 번째 사연 풀이도 아주 역시 프로 상담러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구분지어서 경제적 문제, 그냥 어떤 예술가가 될 것인가, 직업적 예술가인지 뭐가 됐든지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가 질문을 하나하나 가닥가닥 카테고리 구분을 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거울처럼 자기에게 되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일단 그 작업이 첫 번째일 거라는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짜 예술가가 되고 싶잖아요. 예술 계통 일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제일 목표잖아요. 혼자 예술하면 돼요. 예술하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못하더라도 나는 예술가다는 생각을 언젠간 하겠다라는 거. 근데 지금 어떤 굉장히 협소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거죠. 예술을 하기 위해선 예술만 할 수 있는 상황. 예술을 하기 위한 모든 재반자 상황. 그럼 제일 좋은 건 예술로 돈 버는 거죠. 예술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짐이 해결되면서 예술만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건 모든 예술가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술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한 주만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분이 보는 눈과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그 갭 차이가 지옥 같다. 근데 그게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괴롭다면 작품 욕심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갭을 줄여가는 과정이 예술가의 치열한 자기 개발 과정인 거죠. 이게 작품 욕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성격의 분들은 그 갭에 괴로워하는 거 있죠. 그 갭이 결국 자기 자존심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저는 글쟁이니까 글쟁이 세계에서는 이런 분들은 글쟁이들은 보면 아는 사자인 자기계발서 같은 거 있죠. 오직 팔리기 위한 책으로 그거 못 써요. 못 쓰죠. 이거 자존심 때문에 못 써요. 이게 자기 스스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데 먹고 살아야 돼. 뭐 지금의 저처럼 그러면은 어느 선까지 내가 절충할 것이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내가 저도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러죠? 불쏘시개.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읽었을 때 뭐 하나라도 남는 걸 내가 써야지. 내가 불쏘시개만큼은 내가 불쏘시개는 못 쓰겠다라고 하면 그럼 거기서 자기가 맞춰야 돼요 그거를. 이분이 약간 그래서 더 괴로우실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문제랑 같이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작품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는 그 보는 눈 있죠? 네. 그거 그다음에 40살까지 굉장히 롱런하신 거잖아요. 40대 초반까지. 네. 예. 생존을 했으면 예술 계통에서 그 롱런했던 경험 그리고 친구 회사에서 얹혀서 일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재산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어쩌서 상황이. 뭐 점심만 먹고 마는 것 때문에 분명히 일을 해주고 돈을 받을 텐데 뭐 그걸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네.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이 재산이잖아요. 네. 그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긋지긋해서 야산에 올라가서 맥주 드시고 뭐 지금 이러신다고 하는데 그걸 다 버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자존심 상하니까. 뭐 그게 다 친구 얽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시에서 계속 떨어지면 보통은 법무사라는 좋은 탈출구가 있죠. 그 나쁘지 않잖아요. 법무사로 그럼요. 하는 것도. 혹은 이제 사시학원 강사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보는 눈을 가지고 살짝 비껴가서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계속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있는 자산에서라도 도망갈 필요는 없다. 자산을 너무 후려치지 마시라. 다 자산이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이상과 자신의 결과물의 갭 이걸 말씀하셨는데 네. 그 판단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자기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냉정하게 판단한 건지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거나 뭔가 지금 욕망의 구체적인 카테고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바라본 그 어떤 것. 예를 들어 그럴 수 있거든요. 홍상수 감독님 영화 같은 시나리오 쓰면 그거 들고 CJ 가면 바로 잘려요. 그렇지. 너 못해야. 홍상수 감독님이 썼으니까. 그 홍상수 감독님 스타일로 본인이 또 본인의 그 어떤 구축해 왔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가가지고 이 시나리오 그렇게 일주일이면 찍는 영화를 이 시나리오 저희 전지현이랑 저희 송강호 데리고 100억 주세요 이러면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자기 확신이 맞는 곳에 맞게 쓰여지고 있고 그 맞는 판단을 이끌어내고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바로 스팸 번호로 등록되죠.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예술가는 자기 작품이 결국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을지 혹은 대중적으로 팔릴지 어떻게 될지 100%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마도 이런 분을 뭐 저희들 다 겪었던 일이기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작품을 못 내놔요. 근데 내놓는 거예요. 원래 예술이라는 건 있잖아요. 일종의 수치 플레이예요. 내놔야지 봐야지 맞아요. 알아요. 내놔봐야지 알아. 내놔서 욕을 처먹든 상찬을 듣든 그 전까지 몰라요. 내 판단이. 하긴
나만 보고 있으면 모르죠. 근데 내 판단만 너무 믿고 아까 내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내 판단만 너무 믿고 이건 공개해서는 안 되겠어. 그게 과연 맞을까? 그건 모른다는 거지. 그것도 방금 하신 말씀도 사연자분께서 좀 고려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사연자분이 가장 기분이 저점일 때 분명히 메일을 쓰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상태 혹은 이 하루 전체 기분의 평균치는 이 메일만큼 우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게 저희한테 주신 사연보다는 분명히 나으실 거고 자산이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결국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카테고리 구분을 해서 질문을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라고 하는 그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거는 뭐 본인의 고유한 몫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가 수치 플레이 얘기했는데 네. 거기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분들이 또 자존감이 좀 계시고 그런 자기의 자아가 남들에게 어떤 뭐 그런 악플이라든가 낮은 평가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가장 위로가 되는 건 너는 잘할 수 있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남한테 관심 없어요. 별로예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코미디언이 라디오스타에서 나라면 저렇게 쪽팔려서 죽어도 못할 것 같은 거를 얼굴 팔면서 하는 이유가 우리도 근데 그 막상 보서 그냥 재밌다고 하고 생각 없이 넘기잖아요. 잠깐 보고 넘어가는 잠깐 보고 거죠. 그냥 오늘 누가 나와서 저렇게 또 웃겼네 이 정도지 그 사람의 어떤 영혼과 코어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죽어버릴 거야라는 거 생각 그런 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각 개인들이 1분, 2분 눈길을 잡아채고 좀 상념을 갖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것들 있죠. 이게 사회적 단위에서 모이면 그걸 각광받는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도 관심 없는 남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를 너무 애정하는 나의 눈으로 보면 냉혹한 평가만 하게 되거나 혹은 아까 그 반대 너무 긍정적인 평가만 하게 돼요. 이제 그 자기 최면 주문 비나이다. 근데 이분은 제 생각엔 냉혹한 평가 쪽으로 간 것 같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나라면 더 위대한 무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모른다니까. 지금 이 상태도 굉장히 위대한 뭔가가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예술을 하시면서 슬럼프가 오신 분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예민하거나 우울할 때 좀 짜증나잖아요. 여기 계신 두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메일의 내용 있잖아요. 사연 주신 이 사연에 스며 있는 우울감은 뭐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민은 분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남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어렵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 어렵다. 그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습관 들어야 돼. 서서히. 삐뚤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대표님처럼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사연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사연자분 화이팅입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